그 이제 불교는 개인의 내적 고통, 즉 심리적 고통에 초점을 맞춰서 너무 개인적이다. 또 사회나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사회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여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을 벗어나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불교의 출현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제 윤회와 해탈 이 책에서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나 아닌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 나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나와 세계를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방금 나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나와 세계가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다 이제 큰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통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초기부터 무아에 대한 정견을 가진다면 자타불이 동체대비로 자연스럽게 대승의 보살도를 행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비달마 불교에서 열반이나 해탈을 굉장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좀 축소해서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 아라한이 된다거나 뭐 수다원이 된다고 하게 되면 자기가 혼자 지금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수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을 한번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부처님은 평생 나라는 생각 없이 일체 중생을 자기와 동일하게 바라보는 생각으로 평생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운동은 바로 그래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를 제가 전공한 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부처님의 근본 정신은 아비달마가 아니다. 대승불교다. 대승불교가 훨씬 더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되살려서 그러니까 결국 아비달마 불교가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왜곡했을 때 반성하고 새로운 불교 운동으로 대승불교가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승불교와 근본 불교 사이에 그 어떤 오해를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반야심경, 금강경에 대해서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반야심경 이런 책을 썼죠. 저는 이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신론도 뭐 중관 유식 이런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오히려 초기 경전에 연기법을 가지고 기신론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기신론이 굉장히 명쾌한 논리를 가지고 질서 정연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론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지금 기신론이나 중론이 대승론서니까 초기 경전하고 무관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초기 경전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기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면 바로 연기법을 가지고 바라보면 바로 대승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법에도 보면 초선, 2선, 3선, 4선, 4선정을 얻고 나면 이제 무량심을 닦아요. 이 무량심이 뭐냐면 모든 존재에 대해서 편견 없이 평등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한 자비로운 마음, 자비이사, 사무량심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무량심이 바로 대승의 기본 정신이거든.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다시 재해석한 거예요. 아비달마 불교적 해석으로부터. 그러고 나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날 때 처음 일어난 게 뭡니까? 바로 반야부 운동이에요. 반야부 운동은 공성을 주장한 거예요. 연기와 공성. 그러니까 벌써 이 대승불교 운동이 이제 어디에서 출현하고 어떤 맥락에서 출현했는지도 우리는 사상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다시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본 것은 나는 볼 때 학자들은 굉장히 표피적으로 보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만 본다고. 그래서 내면적인 어떤 깊은 철학적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한 학자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학설에 기초해가지고 대승불교와 초기불교를 이해한다. 나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좀 더 근본적인 이해부터 하면 나는 대승과 초기 근본불교는 서로 같이 일맥상통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불교에서도 뭐랄까 딜레마하고 이랬던 문제가 예를 들면 이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다. 깨달음이 먼저고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나서 중생들을 돌본다. 이게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보지만은 이제 선사들도 무조건 수행이 먼저고 깨달음이 먼저고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중생을 하는 것이 다른데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러고 예를 들면 이제 티베트불교나 이런 데도 굉장히 자비로운 종교긴 하지만은 일단은 깨닫고 나서 어떤 진리를 깨닫고 나서 또 자비 수행, 연민 수행을 다시 하는 걸로 굉장히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하고 실제는 이빠사나 고행가 이빠사나도 이제 굉장히 그런 그 관찰에 계속 집중하고 마지막 날 이제 연민의 그 메타 자비 수행을 이제 하는데 그걸 이게 항상 모든 것이 이분화되어 있는데 진짜 연기법과 부처님의 초기에 그것을 정확히 안다면은 그 자체로 내가 없이 전체와 같이 동체 대비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자비인데 이것을 뭘 깨닫고 나서 다시 또 자비를 그 이후에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깨달음도 오는 것이고 또 깨달으면 더욱 자비롭게 되는 것이어서 이것은 계속해서 같이 상호적으로 상승하는 이러한 그 수행의 구조를 갖는 것이지 계단적으로 이거 한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구보리 화화 중생도 먼저 보리를 하고 뒤에 한다는 게 아니라 상하 개념은 전후 개념이 아니에요. 상구라는 것은 내가 깨달음을 구하면서 또한 동시에 밑으로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면서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그 말은 대승에서 무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생사에 머물지 않고 생사를 떠나지 않고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열반으로 지향하는 것은 보리고 이 생사를 지향하는 건 중생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면서 중생과 깨달음과 생사와 열반, 깨달음과 중생 사이를 항상 그 중간에 위치해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이제 진정한 수행이다. 이렇게 보는 게 대승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지.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뭐 먼저 깨달아 가지고 뒤에 가서 뭘 구해 보겠다. 깨닫기 전에는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이제 모습이 되어버리면은 그러면 그건 이제 완전히 죽는 불교가 되는 것이죠. 깨닫기 전에는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그건 무의미한 게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견도, 수도, 정도.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진리구나 하는 걸 보고 알아야 돼요. 자꾸 깨달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견도, 수도, 정도가 무학도, 견도, 수도, 무학도가 불교 수행의 길입니다. 먼저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길을 이해해야 돼요. 알았으면 이제는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면은 그때 깨달음을 오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돼. 근데 지금까지 불교가 불경이 없으니까 뭘 부처님이 말씀하신지는 모르고 막연히 먼저 깨닫고 나서 중생 제도해야지.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내용조차도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달라. 또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뭘 깨달을지도 몰라. 그러고 나서 깨달아 봐야지. 깨달음이 뭡니까? 깨달아야 알지. 뭐 이런 무의미한 그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요즘 우리 주변에서 뭐 깨달음은 자꾸 뭐라고 하는데 뭘 깨달을지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 부처님은 뭘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연기법을 깨달으라고 그랬거든. 그럼 연기법은 내가 깨닫지 않아도 이미 부처님이 다 깨달아 놨어.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면 돼. 왜 내가 꼭 깨달아야 돼? 그렇잖아요. 이미 누가 답을 내놨으면 그 답을 잘 이해하면 되지. 그 답을 내가 꼭 처음부터 다시 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미 부처님께서 깨달아 놨으니까 우리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배워가지고 그리고 그걸 잘 실천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 지금 지가 부처 되겠다고 막 난리니까 부처 된다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일체중생 시류불생도 뭐냐면 너 부처 되려고 하지 마라. 너 본래 부처야. 네가 부처인 줄 알고 살면 된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체중생 시류불생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말의 의미지. 그런데 그런 걸 또 우리는 자꾸 뭐 내가 부처가 돼가지고 부처 되려고 하는 병이 큰 병이에요.
지가 부처인데 몰래 부처 되기는 왜 돼? 부처인 줄 알고 살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없는 줄 알면 그 자체로. 근데 이제 그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 이제 어떤 분들의 특성상 원래부터 자비로우신 분들이 있고 스윙을 안 하나 자비로우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소식 했다고 그러는데 자비가 없어 보이면 왜 깨달으신 분이 저럴까 이제 보통은 이제 중생심으로 보통 이제 의구심을 많이 일으키는데 그러면은 그 깨달음이라는 게 뭘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없이 살면은 자기에게 사로잡혀하고 자기 안에 갇혀서 살지 않고 정말 중생들하고 그야말로 더불어 살고 정말 남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이 보편적인 이 삶인데 계속 이기적인 삶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절대 진정한 깨달은 부처님의 연기법적 무아적인 삶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음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그 깨달음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계속 깨달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더 헷갈리겠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제 보통 자아를 확립하라, 주체성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자존감을 회복하라. 이제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자아의식을 버리라고 하는데 과연 자아의식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자아의식을 버린다는 것은 자아의식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깨달아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자존심을 자기 존중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나 이런 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인간을 개인으로 봤을 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통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교육 지표가 자아 실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아 실현을 목표로 교육을 시킨다. 그럼 자아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만 그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길도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자님께서는 자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된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할 때 자아를 실현하자, 자아를 하자, 확립하자. 그러면 그 우리가 확립해야 될 자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도 대답 안 했잖아요. 말만 있어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지 생각대로, 지 욕심대로 살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실현이 뭐냐? 지 하고 싶은 거를 지가 해서 성취하는 걸 자아실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욕망의 주체로서의 자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바로 그 욕망 때문에 자아라는 의식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실현하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각각의 개개의 자아들이 실현해야 되는데, 그 자기가 욕망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때 욕망의 대상이 한정되면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더 고도의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실현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배양해야 돼. 그러니까 교육이 경쟁을 시키고 그 속에서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 말하자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큰 사람이 그 실현 못하는 사람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이 만들어내고 있는 파시오적인 이야기예요. 파시즘적인 이제 구조라고. 말하자면 타인을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자아는 무엇일까? 연기적 자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자아의 실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나 아닌 것이 없다. 온 우주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나를 실현한다는 것은 곧 세계를 실현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고 자아의 실현과 사회의 실현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대립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내 이웃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때 나도 같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치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이제 그러한 교육들이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변화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경쟁을 더 이상 시키지 않는데요.
독일 같은 데도 이미 경쟁 교육을 벌인 지가 수십 년 되지 않아. 이미 대학도 거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막 대학부터 순서를 정해가지고 스카이 만들어 놓고 거기를 못 가면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무슨 놈의 자아실현이 되겠어요. 말만 자아실현이지. 끝없는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거지. 이미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서는 이제 수업 시간에도 문제를 풀 때 개별적으로 못 풀게 하고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준다잖아요. 이 문제를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라. 그럼 저들끼리 막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문제를 같이 푼다는 거야. 그럼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는 지금 시험 보면은 늦게 해결하거나 해결을 못한 친구는 이제 좌절감에 빠지는데 함께 해결했으니까 거기에 끼어 있는 사람은 다 만족을 느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떤 지식들이 공유되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그 지식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그것이 협력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면 건강한 사회에서 건강한 개인들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이게 이제 진정한 이게 자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된다. 이게 자아는 개인이 아니라 연기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또 교육 철학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자아는 연기하는 자아다. 이게 무아다. 무아로서의 자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철학적으로 개념 규정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교육 과정도 이렇게 짜야 된다. 근데 그런 철학 없이 제멋대로 이 교육 과정을 짜고 시험만 보게 하니까 지금 한국 교육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기초학문이나 이런 데서 큰 성과를 냅니까? 공부하는 시간에 비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리고 쓸데없는 입시 공부하는데 시간만 낭비하고 저도 대학에 있어 봤고 대학 입시를 치러봤지만은 대학에 가는 순간 쓸모없는 지식들을 중고등학교 시절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배워야 합니까? 나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냐? 이게 자아 실현이 되긴 하는 것이냐? 난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이나 현대인들이 보통 얘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욕망적 자아를 말씀하신다는 게 굉장히 많이 다가오는데요. 그러니까 뭐 자아라는 게 전부 다 이기적 자아, 그러니까 자기 이기심만을 오직 그러니까 불법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그 나에 대한 그 진리를 전혀 망각한 가운데 오직 그 나만 어떻게 살아보려는 나만 행복해져 보려면은 나도 결코 행복일 수 없다는 진리를 이제 망각한 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면은 유가 있잖아요. 자기 존재. 자기 존재를 취하게 하는 원인이 예지 않아요. 가래. 그러니까 결국 현대인들은 부처님이 중생들의 자아는 욕망에 의해서 뭐 쌓여있는 망상들이에요.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취해놓은 어떤 요소들을 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내가 뭘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럼 그 맛있는 것을 좋아하는 나를 하나 잡아놓고 그건 나는 그걸 맛있는 걸 좋아해. 그 나는 항상 그 맛있는 걸 찾아다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아를 분석해 보니까 부처님이 정말 훌륭한 심리학자인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을 계속해서 자아의식을 이렇게 이제 모이게 하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집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무다야. 이게 모이도록 해주는 요인으로서 가래다 그랬어요. 고집 멸 때 집은 가래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갈망하고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 중생들의 자아의식을 분석해 보니까 욕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이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봐버린 게 심리학이에요. 근데 붓다는 뭐냐면 그 욕망으로 인해서 헛된 자아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현대 심리학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치유에 접근하는 방법은 그 욕망을 어떻게 해소해 주려고 하는 측면이라면 붓다는 그 욕망을 끊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유가 여기서는 이제 붓다의 심리학이 훨씬 더 근본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나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어떠한 그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심리학이 현대 심리학보다 불교가 훨씬 더 앞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